안녕하십니까. 고3 설명회 진행을 맡은 반포정 원장 이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3, 저희는 이제 1과정이라고 부르는데 3월달, 4월달 수업, 2달 동안의 수업을 갖다가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 받으신 프린트 중에서 이 프린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제목이 6월 모평이 곧 수능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고3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3월 합평, 그 다음에 5월 합평, 그리고 6월 모평 이렇게 했는데, 이 세 개의 모의고사 중에서 이 6월달 모의평가가 정말로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3학년들은 총 모의고사를 6번 보거든요. 6번을 보고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모의고사를 보통 369라고 합니다. 369. 3월달, 6월달, 9월달 요 3번 모의고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개의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3월 합평, 얘는 이제 합평이라는 겁니다. 합평. 합평이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모의고사가. 이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주관하는 그 기관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그에 비해서 6월달, 9월달 요거는 모의평가라고 합니다. 모의평가. 모평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이 모의고사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래서 세 개 시험 중에 첫 번째 이 3월달 학력평가는, 이거는 모의평가는 아니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중요한 겁니다. 처음 치르는 시험이니까. 처음 치르는 시험이니까 중요하지,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얘는 학평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3 애들끼리만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재수생은 시험을 안 봐요. 재수생, N수생은 안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학력평가로서 이거는 EBS를 전혀 반영을 안 합니다. EBS 반영 안 하고 치르는 모의고사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해 수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반면에 이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월달, 9월달 모의평가는 고3뿐만 아니라 N수생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N수생 참여하고 EBS 반영해가지고 EBS 50% 연계돼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수능과 똑같이 치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요 두 개의 시험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두 번의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 대학을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논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달, 9월달 이 두 개의 모의고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수능이 이제 한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70일 정도, 272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73일인가? 9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9개월 뒤에 치를 수능을 생각하고서 공부를 하면은 이게 좀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9개월이나 남았네. 많은 시간이 남았네. 느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잡지 말고 석 달 뒤에 치르는 이 모의평가, 얘가 수능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3개월 동안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석 달 뒤에 치를 9월 모의평가, 이게 이제 수능이다 생각하고 또 3개월 집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남은 이제 수능이 진짜 수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6월달 모의평가가 수능이라는 자세로 우리가 공부에 집중하자 라는 그런 취지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을 일단은 이제 작년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수능의 이제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 문제를, 그러니까 예전 수능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옛날 그 학창 시절로 돌아가셔가지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과정이 2달 동안의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제 양력이 나와 있는데, 저는 김영준 국어연수라고 했으면 15년 가까이 수업을 하고 15년 동안 전부 다 고등부 수업만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3 수업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메가스터디 재수종합반에서도 몇 년을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포로 넘어와서, 그 전에 대치에서 계속 수업을 하다가 반포로 와서 이제 고3 수업을 맡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수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필기구 다들 갖고 계신가요? 필기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필기를 하시면서 일단 작년 수능은 재작년 수능보다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 수능이 아니고 재작년 수능이 되겠네요. 작년 수능은 재작년 수능보다 좀 쉬워서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였다.
이 수능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만점자 표준 점수입니다. 만점자 표준 점수가 저게 높을수록 어려운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은 만점자 표준 점수가 139점입니다. 재작년은 150점이죠. 다시 또 쉬워졌다가 그 다음 그 전에는 또 어려워. 이게 조금 해거리 현상이 있습니다. 해거리 현상이 있어가지고 요때 표준 점수 높은 거 보니까 이거 어려웠었어요. 요때 조금 낮았으니까 좀 쉬운 시험. 요때가 역대 최고였어요.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 이때가 좀 시끄러웠던 해였어요. 그때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다 없애라 그래가지고 막 대치에 있는 그런 이제 재수학원들 다 때려잡고 막 하면서 난리가 났던 그 해거든요. 근데 킬러 문항을 없앴는데 오히려 난이도는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됐던 혼란의 시기였고,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쉬워졌습니다. 조금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난이도를 생각을 한다면은 올해 수능은 다시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작년은 무난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어려워질 거다. 이제 수능 국어는 늘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어가 상대평가로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국어랑 수학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학을 어렵게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만한 게 국어니까 국어를 가지고 이제 어렵게 출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 난이도를 보면은 문학은 쉽게, 독서는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원래 이게 패턴이거든요. 원래 패턴이 독서가 문학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요 해에서, 그러니까 2024년 킬러 문학 2024학년도죠. 재작년 2024학년도 수능 때 요때 이제 킬러 문항 없애려고 난리를 치면서 이제 이게 혼란스러워가지고 요때만 특이하게 문학이 어려웠어요. 왜? 비문학을 어렵게 하면은 여기 있는 독서가 이제 비문학인데 비문학을 어렵게 하면은 거기서 킬러 문항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어렵게 할 수는 없고 문학을 어렵게 해가지고 출제가 됐던 게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예외적이고 다시 작년은 되돌아왔네요. 문학은 쉽게, 비문학은 어렵게.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비문학이 어렵게, 문학은 좀 더 쉽게.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화작하고 언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상대적인 난이도는 어디에 됐다? 원래 언매가 어렵고 화작은 쉽고 이런 어떤 패턴이었는데 작년에는 둘 다 쉬웠습니다. 둘 다 쉽게 출제가 돼가지고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언매가 어렵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좀 유리합니다. 유리해가지고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자, 작년에는 문법이 정말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언매하고 화작이 있는데 원래 언매가 문법이라서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비교적 문법이 언매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44번 요게 이제 언매입니다. 언매. 요거 하나가 어려운 문제, 오답률 10위 안에 들어갔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문학하고 비문학, 독서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언매가 쉽고 화작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했던 것처럼 뭐 언매는 어렵게, 화작은 쉽게, 그게 아니라 비슷해질 거라고. 그래서 선택 과목 그 간의 유불리를 갖다가 없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이겁니다. EBS 연결입니다. EBS 연결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독서 4지문 나왔거든요. 그 4지문 중에서 4개가 EBS에 있던 지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능의 지문 4개 중에 전부 다가 EBS에서 이게 연계가 돼서 나왔구나. 야, 그럼 독서 이거 EBS 연계 엄청 중요하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7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연계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연계 비율이 50%를 맞춰야 되거든요. 50% 간접 연계. 그래서 이거 맞춘 거죠. 맞춘 거고 이거는 그럼 100%인데 어떻게 된 거냐? 말이 연계지 실질적으로 보면 연계가 아닙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실질적인 연계율을 보면은 독서는 4지문 모두가 다 EBS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형식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계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연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아요. 반면에 문학은 7개 중에서 3개니까 50%도 안 되지만
이거는 연계율이, 실질적인 연계율이 매우 높습니다. 똑같이 나와, 똑같이. EBS에 있는 지문이 똑같이 그대로 수능에 나왔어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보셨던 난이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표준 점수, 만점자 표준 점수를 보니까 올해는 분명히 다시 좀 어렵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답률, 순위를 보니까 역시 비문학, 1번부터 17번까지가 비문학이거든요. 역시 비문학이 어렵겠구나. 그 다음에 문학은 좀 쉽겠구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화작, 엄매, 난이도 차이는 별로 안 나겠구나. 엄매가 쉽게 출제가 되겠구나.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런 말씀인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자, 올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학습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학습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 첫 번째로는 EBS 연계, 요거를 대비를 잘 하자는 겁니다. EBS 연계를 어떻게 대비를 할지 그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비문학이 중요한 겁니다. 독서, 비문학,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얼마나 잘 맞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요거를 어떻게 준비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측면 공격인데, 이게 뭐냐면은 시험이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겁니다.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 안에 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시간 안에 80분 동안에 45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대부분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보면은 중간에 풀다가 시험이 끝나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뒤에서는 풀지도 못하고 찍습니다. 한두 개 지문을, 비문학을.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EBS 연계입니다. EBS 연계,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독서 비문학 지문 연계는, 지문 전체가 연계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 극히 일부 개념이나 문단 정도가 이게 연계가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문학은 전문이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연계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선택은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서하고 이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 비문학하고 이 문학하고 구분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요거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EBS 연계 교재 요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EBS 연계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EBS에서 출간되는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권입니다. 4권이 뭐냐? 수능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 특강 3권,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나중에 수능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 완성 1권. 요 4권에서 수능 문제가 지문이 여기 있는 지문 중에서 50%가 이 안에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EBS 연계라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연계학습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예요. 심리적인 안정감.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능은 막 당황하고 초조해지고 긴장하면은 제 실력이 안 나옵니다. 뭔가 자신감이 있으면은 더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EBS 미리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큰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아무래도 봤던 지문이 나오니까 정답의 적중률이 상승합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EBS 연계를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 수능은 어차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문에 다 나오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은 EBS를 공부를 안 했다고 해도 다 풀 수가 있게끔 출제합니다.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읽어가지고 풀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게 수능이니까 EBS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그 지문에 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서 그 자리에 풀 수 있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상위권 1등급이나 뭐 성적이 안 좋은 친구 다 봅니다. 보는 이유는 이 3번 때문입니다. 자, 3번에 뭐 들어갈까요? 시간입니다. 풀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걸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은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풀면은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 시간을 어디다가 쓰면 되나요? 피곤하니까 한숨 자나요? 비문학 풀어야 됩니다. 그
그 시간을 아껴서 비문학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간 단축 효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그럼 EBS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독서는 가성비가 너무 낮습니다. 가성비가 진짜로 열심히 EBS 수능 특강 독서 막 이거 다 통째로 딸딸딸 외우고 이해해도 수능 볼 때 그게 큰 도움이 되냐? 도움 거의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보시고, 반면에 문학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그래서 독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그냥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시간이 남으면 보는 걸로, 시간 없으면 안 봐도 돼요. 독서는. 저는 지금까지 고3 수업은 독서 EBS 지문은 거의 안 봤습니다. 그냥 모의고사에 나오는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의평가에 나오는 정도, 뭐 그 정도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반면에 이 문학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 문학은 필수적으로, 특히 고전문학 같은 거, 고전문학 같은 거는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요 지문이 수능 특강에 나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주제가 뭔 내용인가? 여기 보니까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기계학습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 박스 친 1번 부분,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기계학습의 종류 중에서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이 있고 강화학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문단에서 지도학습에 대해서 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패턴 분류가 어쩌고 저쩌고, KNN 무슨 분류 알고리즘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수특 지문입니다. 이게 수능에 나왔어요. 자, 수능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수능 지문입니다. 이 수능 지문은 기계학습을 설명하는 지문이 아닙니다. 이 지문은 기계학습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확산 모델이라는 거, 확산 모델과 그 관련해가지고 노이즈라는 거, 노이즈. 그래서 확산 과정, 역확산 과정, 그런 거를 설명하는 지문인데, 그 중에 잠깐 여기서 지도학습이 잠깐 언급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계학습 중에서 지도학습에 해당한다. 요 몇 줄의 지도학습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게 수능 특강 지문인데, 이거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이해를 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외워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수능에 갔더니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웬걸, 아까 배웠던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여기 잠깐 지도학습이라는 말이 잠깐 언급되고 있으면, 이러면은 그 앞에 시간 들여가지고 정말 공들여가지고 다른 과목 공부 못하고 수능 특강 독서 막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한 내용이 이게 수능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내용이 다른 내용이라니까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잠깐 지도학습이라는 용어만 살짝 언급이 됐을 뿐이죠. 이러니까 그 아까운 시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공부 시간 동안에 다른 과목 공부 못하고 EBS 독서를 공부를 했는데 막상 수능에서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비문학 지문인 수특이나 이 EBS 연계에 한 90개 정도는 90개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이 전부 어려워요. 이 지문처럼 이렇게 길고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이거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근데 막상 수능 들어갔더니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들인 시간 대비, 노력 대비 너무 효과가 낮다, 가성비가 낮다라는 거죠. 반면에 문학을 한번 보시죠. 문학을 가시면은 요게 이제 왼쪽이 수능 특강입니다. 오른쪽이 수능 지문입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문이.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쭉쭉쭉 나가고 끝나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끝나는 부분도 해마다 마타문이 석송인들 당할 소냐,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EBS에 실려있던 지문이 그대로 똑같이 오른쪽 수능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고전문학인데, 고전문학은 이거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왜? 여기 한자라든지 옛날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EBS에서 미리 이거를 다 공부하고 수능을 보고 들어간 친구들은 자기가 다 해석 바로 합니다. 다 했기 때문에. 이 주제가 뭔지, 중요한 단어가 뭔지 다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은 수특에서 이 부분을 문제로 냈어요. 이 부분을. 수능에서 똑같은 부분이 문제로 나왔어요. 지문도 똑같고 문제에서 묻는 부분까지도 똑같았던 겁니다.
이러니까 EBS 문학은 무조건 봐야 되는 겁니다. EBS 문학은 내신 공부하듯이 딸딸딸 외우다시피 그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EBS가 중요하긴 한데 문학의 EBS 연계랑 비문학의 EBS 연계랑 천지 차이니까 좀 구분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EBS 문학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문학은 절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아까 제가 7개 지문이 수능에 출제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면은 항상 이게 같은 패턴인데 매년 수능 출제되는 거 보면은 현대시 작품이 2개가 출제됩니다. 항상. 그 다음에 현대 소설이 1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시조, 가사, 시조나 가사 이 중에서 2개입니다. 그러니까 시조 하나, 가사 하나. 그 다음에 고전소설, 고전소설에서 1개가 출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극수필이라는 거죠. 극수필, 희곡 시나리오 같은, 그 다음에 수필 같은. 그래서 1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가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EBS 연계가 되는 게 50% 연계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3개가 이제 연계가 됩니다. 3개가. 근데 그 3개가 어디에서 연계가 되는가? 자, 보시면은 갈래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전문적인 것이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갈래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가사라는 갈래, 요거 소설, 요거 현대시입니다. 여기 가사죠, 고전소설, 현대시입니다. 요거 이제 시조죠, 요거 고전소설, 현대시입니다. 요거 가사죠, 요거 고전소설, 현대시입니다. 즉, 이 굵은 글씨로 된 게 이게 연계된 건데 연계된 걸 보니까 전부 다 현대시 2개 중에서 1개가 EBS에서 연계가 됩니다. 하나는 외부 지문입니다. 현대소설은 연계가 안 됩니다. 시조 가사 중에서 1개가, 시조 가사 중에서 1개가 연계가 됩니다. 고전소설 1개가 연계가 됩니다. 극수필 이거 연계가 안 됩니다. 물론 이게 매뉴얼은 아닙니다. 평권에서 우리는 이렇게 출제한다라고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니까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됐고 그 전년도를 보면은 요때까지는 이제 수능이 조금 달랐었어요. 요때까지는 70% 연계입니다. 70%. EBS에서 70% 지문이 출제가 되는 거고 요때부터 50%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7개 중에서 3개가 연결이 되는데 그전에는 70%이기 때문에 7개 중에서 4개, 6개 중에서 4개, 6개 중에서 5개, 6개 중에서 4개 이렇게 많이 연계가 됐어요. 요때도 가만히 보면은 현대시하고 고전소설하고 시조가사, 현대시하고 고전소설하고 시조가사, 현대시하고 고전소설하고 시조가사, 현대시하고 고전소설하고 시조가사는 늘 연계가 됐습니다. 늘 연계가 되고 이제 한두 개가 더 연계가 되는 게 이 극수필이라든지 현대소설 이런 게 연계가 됐어요. 근데 이게 50%로 바뀌면서 3개밖에 연계를 못 시키니까 이제는 현대시 1개, 시조가사에서 1개, 고전소설에서 1개 이렇게 연계가 돼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수특에 있는 문학작품이 한 180개 정도 됩니다. 180개. 이 180개를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뭐를 우선 집중적으로 하자. 현대시하고 시조가사하고 고전소설은 연계될 가능성이 몹시 높기 때문에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딸딸딸 외우다시피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현대소설이나 극수필은 조금씩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EBS 연계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문학하고 비문학을 구분해서 해야 되고 비문학 안에서도 연계가 되는 갈래랑 연계가 안 되는 갈래랑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준비를 EBS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연계가 되는 이런 갈래들은 진짜 딸딸딸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요거는 딸딸딸 외우다시피 그렇게 수업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비문학을 잘해야 됩니다. 이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자,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수능은 사고능력 시험입니다. 사고능력, 즉 독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 독해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폭넓은 뭐다? 네? 아닙니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독해를 잘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수능은
워낙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기르는 거는 좀 시간도 없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읽어내는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그리고 그 독해력을 기르는 거는 바로 독서죠. 독서. 배경 지식을 쌓는 것도 좋지만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독해력도 기르고 배경 지식도 쌓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고3 애들이 지금 독서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차선책은 뭐다? 그 독서를 못하는 대신 뭐를 하자? 평가원 기출 지문을 갖다가 읽는 겁니다. 평가원에서 출제된 기출 지문, 이 평가원 기출 지문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거기 있습니다. 과학, 기술, 인문, 예술, 법, 경제, 거기에다가 문학, 다양한 문학의 지문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은 기출 지문이 그렇게 중요하냐? 마르고 닳도록 그걸 읽어야 되느냐? 지문의 내용은 계속 바뀝니다. 지문 내용,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수능에 아까 보셨다시피 확산 모델이라는 기술 지문이 나왔거든요. 이제 수능에 확산 모델은 안 나옵니다. 이제 그 주제는 이제 수능에 안 나와요. 근데 주제 내용은 계속 바뀌지만 뭐가 계속 반복된다? 지문의 구조입니다. 지문의 구조. 글이 구성되는 그 방식. 그 다음에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유형. 문제 유형 이 두 가지는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가원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출 지문을 통해서 이 지문의 구조와 문제 유형을 갖다가 이걸 빨리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고 해도 글을 읽어 나가기가 좋은 거죠. 독해력이 길러져요. 독해력. 독서를 통해서 독해력을 기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평가원 기출 지문을 통해서 독해력을 기르자. 자, 그래서 지문의 구조와 문제 유형 이거에 익숙해지자. 이게 바로 비문학을 갖다가 실력을 기르는 방법, 비문학 성적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수업 때 계속 설명을 하고 요것과 관련되는 숙제를 내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측면 공격입니다. 이 측면 공격이라는 건 뭐다?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EBS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독해 능력 그거를 바탕으로 푸는 게 정석인데, 근데 정확하게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능에서는 신속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거, 자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갈까요? 수능은 무엇과의 싸움이다. 네, 제가 이거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런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최대한 빠르고. 그래서 이 80분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신속하게 풀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면은 같은 실력으로도 더 높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인 거죠. 80분 동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이 80분 동안에 이거를 다 못 풀어요. 앞에 막 어려운 지문 붙들고 막 낑낑거리느라고 거기서 시간을 다 써버려가지고 5분 남았는데 시계 보니까 5분 남았어요. 근데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남았어요. 이러면 망하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 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못 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냥 비문학 지문 한두 개를 아예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적이 좋은 애들은 이런 일이 없어요. 다 풉니다. 그 중에 몇 개가 틀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지문은 다 읽고서 풀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시간 관리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다? 바로 이겁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수능에 나올 개념을 미리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배경지식, 아까 말씀하신 이 배경지식을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 그러니까 원래 수능은 사고력, 독해력으로 승부를 보는 시험입니다. 이 사고력, 독해력은 이런 개념이나 배경지식 없어도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길러가지고 수능을 푸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측면 공격입니다. 측면 공격. 이거는 이제 정면 공격이고 전공법인 거고 전공법. 측면 공격으로 이런 걸 갖다가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배경 지식을 암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첫 번째, 문학 개념. 이거 선지에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개념들, 늘 나오는 거, 뭐 소설의 시점,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시의 표현기법, 뭐 대꾸법, 뭐 반어, 역설 이런 것들, 공감각적 이미지 정말로 자주 나오거든. 이런 것들은 다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EBS 작품 주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 지식, 이런 것도 EBS 줄거리, 해석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조금 떨어져도, 이게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이걸로 커버를 하고, 요게 좋은 친구들도 요게 있으면 시간을 더 단축시켜가지고 더 빨리 푸니까 역시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공격, 독해력을 기르자. 아까 비문학 평가원 기출 지문을 통해서. 두 번째, 측면 공격, 시간을 아낄 수 있게끔, 더 빨리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자. 그게 필수적인 개념과 배경 지식을 익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능을 보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EBS 연계를 좀 효율적으로 잘 대비를 하자. 두 번째, 비문학을 갖다가 좀 실력을 기르자. 이 비문학 독해 능력은 수능 보기 전날까지도 길러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80분 동안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훈련하자라는 거, 그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수능을 풀어나갈지 한번 제가 맛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고3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어머님들도 한번 보시죠. 몇 가지 전략입니다. 몇 가지 독해 전략, 문제풀이 전략인데, 첫 번째, 보기를 최대한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보기. 문학에서 그렇거든요. 문학에서는 이 작품을 갖다가 해석하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어진 지문을 먼저 읽어요.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제시된 그 어떤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더 잘 됩니다. 또 여기 보기에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면은 답을 찾기가 한결 수월한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일동장유가는, 자, 이게 가작품입니다. 가작품이 일동장유가.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두 번째, 화암구곡이 이제 두 번째 지문이거든요. 나 지문. 얘는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만족감이죠. 자족감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과거에 나가지 못한, 과거에 급제해서 이렇게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 자연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르는 회포. 이 회포는 긍정적인 감정일까요? 지금 이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부정적인 거죠. 과거에 합격을 해가지고 벼슬길에 나가야 되는데, 양반은 그게 원래 이제 할 일인데 그걸 지금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른 회포니까 이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동기들은 다 합격했는데, 심지어 후배들도 지금 벼슬을 해가지고 떵떵거리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시골 깡촌에서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기 내용은 일단 나 작품만 보면은 화암구곡은 이 화자의 만족스러운 기분, 또 동시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정서, 그 다음에 또다시 만족스러운 자긍심, 이런 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자, 선지를 한번 가보시죠. 선지 가시니까 2번 선지 보니까 나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신이 기른 화해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낸다. 자긍심, 아까 이 보기에 그런 말 있었나요? 없었나요? 보기에 자긍심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표현이 조금 달라졌지만 여기 긍지잖아요. 긍지. 이 긍지가 바로 자긍심입니다. 긍지를 드러냈다, 자긍심을 드러낸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에 보니까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서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외물에 대한 관심. 여기 나옵니다.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이 경험에 관한 게 나 지문이고, 그 다음에 외물에 대한 관심, 이게 바로 나 지문이거든요. 요 보기에 비추어서 이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보니까 나는 야인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냈다.
겸양? 이 겸양은 아까 본 것 중에 만족감, 이런 부정적인 회포, 금지 비췄을 때 얘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가보니까 나는 양육풍에 감흥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 이 자족감은 아까 나왔습니다. 자족감. 그죠? 자족감 나왔어요. 자족감 나왔고 자긍심, 금지 나왔고 근데 이런 얘기는 아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얘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작품을 읽어보면은 답이 이거 4번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최대한 이렇게 뽑아내고 그거를 바탕으로 지문을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면은 더 잘 풀린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 이거는 이제 비문학이네. 비문학. 이 비문학이 이제 어려운데 이 비문학에서는 개념을 잘 읽어야 됩니다. 개념. 이 비문학이라는 거는 뭔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설명하는 글에서는 그 설명 대상의 개념부터 제시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지문을 보시면은 여기 어머님들 이제 이쪽에 앉아 계셨으면 제가 설명하기가 편한데 이쪽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여기 3번 문장 혈액응고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혈액응고. 혈액응고가 뭐다? 혈액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치는 겁니다. 뭉쳐가지고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혈액응고의 개념입니다. 개념. 혈액응고라는 건 뭐다? 여기 나오는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가지고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병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혈액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합니다. 이 혈병이 다른 말로는 혈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념에 따르면은 혈병 또는 혈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섬유소 그물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혈병 혈전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섬유소 그물이 만들어지나요? 이 3번 문장에 따르면은 혈액응고는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야 돼요. 혈소판 마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섬유소 그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섬유소 그물하고 혈소판 마개가 두 개가 먼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두 개가 뭉치면은 혈병, 혈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섬유소 그물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이 개념에 따르면은 섬유소 그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혈소판 마개와 뭉치면은 그러면은 혈병, 혈전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혈액응고라고 그래요. 근데 1번 선지를 보니까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이 설명대로라면은 혈전이 형성되는 거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섬유소 그물이 뭉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되고 나면은 이게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근데 아까 3번 문장 개념에 따르면은 혈병 혈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야 돼요. 즉 섬유소 그물이 만들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따라서 3번 문장을 근거로 1번 선지는 선후 관계가 틀렸습니다. 선후 관계가 틀려서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좀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은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이. 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 또 개념이 나오면 뒤에 이제 예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시 이거는 절대적으로 집중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좀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집중해야 된다. 개념 부분은 아주 집중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상관관계라는 거거든요. 상관관계. 어떻게 따라오실 수 있나요? 계속 할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이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풉니다. 이런 문제를 푸니까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걸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관관계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A라는 변수가 증가할수록 B라는 변수는 감소한다. 이러면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B라는 변수가 증가할 때 C라는 변수는 증가한다. 이러면 이 둘은 비례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수능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은 지문에서 A와 B의 관계, 이거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문에서 B와 C의 관계, 이거는 얘가 증가할 얘도 증가하니까 비례 관계인 겁니다.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이따가 문제에서는 항상 뭐를 묻느냐면은 A, B의 관계나 B, C의 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너무 쉽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묻고 뭐를 묻는다? 요 둘의 관계를 묻습니다. 연쇄 관계를 묻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 정보와 이 정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찾기 힘들게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빨리 조합을 해가지고 요 둘의 연쇄 관계를 찾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도 보시면은 자, 상관관계가 13번 문장을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거리가 멀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첫 번째 상관관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좀 떨어져서 저기 18번 문장을 가니까 18번 문장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번 문장에 보니까 19번이네요.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13번 문장에서 거리가 멀수록 신호세기가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장을 보니까 거리를 가지고 뭐를 만든다고요?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가지고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즉 그 말은 거리가 멀수록 이 거리를 가지고 반지름을 만드니까 원을 만드니까 원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얘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만큼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이 만들어져요. 그다음 얘하고 얘가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요만한 크기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이 만들어져요. 즉 상관관계 거리가 멀수록 원의 크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는 겁니다. 거리가 떨어질수록 이게 반지름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반지름이 돼가지고 이만큼의 원을 만든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 얘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이거를 반지름하는 그런 원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원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면은 거리가 멀수록 신호세기가 약해진다. 거리가 멀수록 원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는 너무 쉬워요. 이 둘의 관계를 추론해야 돼요. 추론. 자, 그럼 이제 추론 결과 뭐가 나온다? 원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호세기는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선지 여기 2번 선지 가보시죠. 측정된 신호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은 비콘 1, 비콘 2, 비콘 3의 신호순이다. 자, 얘가 신호세기가 가장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은 얘가 가장 약하고 얘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고 얘가 제일 세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작은 이 원이 신호가 제일 약하고 제일 큰 원이 신호가 제일 세다라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었거든요.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이게 원이 크니까 신호 세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는 뜻이구나. 얘가 가장 신호가 세겠네. 얘가 원이 가장 작으니까 얘는 멀리 못 가고 조금밖에 못 가니까 얘가 신호가 약하다. 비콘 1이 신호가 가장 약하다. 이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원이 커질수록 신호 세기는 약해진다. 즉 이 세 개의 원 중에서 비콘 3이 원이 가장 크니까 얘가 제일 약한 원이에요. 그리고 1이 원이 제일 작으니까 얘가 신호가 제일 강한 겁니다. 그러면은 2번 선지는 약한 것부터 나열해서 1, 2, 이거 틀렸네요. 이거 답 아닙니다. 이 답 아니고 지금 나오는 이 둘의 관계를 알면은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른 선지가 정답인데 그 정답을 찾는 과정은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수능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흩어진 상관관계를 서로 엮어야 돼요. 엮어가지고 연쇄관계를 찾아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지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략은 지표 문장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지표 문장. 글을 읽을 때 이 글의 내용을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이 지표 문장이라는 거. 이거는 제가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지표 문장. 앞으로 나올 내용을 갖다가 예고하거나 앞서 나온 내용을 갖다가 요약해서 글의 흐름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친절한 문장. 그런 친절한 문장을 저는 지표 문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고서 자, 여기 13번 문장.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이러면은 이런 문장이 지표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앞에서 나온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다? 지금 이 13번 문장을 통해서 이 앞에 나왔던 이 내용은 뭐다? 개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개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뭐다? 생물학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생물학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생물학에서도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올 거다? 개체성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개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개체성이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철학 영역에서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는 생물학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겠다. 예고하는 문장입니다. 저런 거를 잘 읽으면은 글의 흐름이 파악이 돼서 더 잘 독해가 돼요.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떠들고 나서 자,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다 이랬거든요. 이 문장도 지표 문장입니다. 지금 이 글, 그러니까 이 문장 앞에 나온 내용은 뭐였다? 이종 이식의 문제점이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도 뭐다? 또 다른 문제라 그랬으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도 이종 이식의 문제점입니다. 이종 이식의 문제점 먼저 설명했는데 다른 문제점을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근데 그 다른 문제점은 뭐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나올 거다. 근데 그거는 이종 이식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 문장을 통해 가지고 읽으면은 독해가 훨씬 더 잘 된다라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독해를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읽어서는 독해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는 게 효율적일지 그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그래서 이제 3월 8일부터 새로운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수업에서 이제 무엇을 배울지 무엇을 공부할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주입니다. 4월 26일까지 8주 수업이고 수업 시간은 4시간인데 이게 좀 분리가 됩니다. 3시간 30분은 토요일날 아침에 오전 9시 원래 지금은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영이가 지금 10시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수능이 국어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국어를 몇 시에 보는지 혹시 아시나요? 8시 40분입니다. 맞습니다. 8시 40분에 국어를 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8시 30분부터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그러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오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수능 한 달 정도 앞두고서부터 그때는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미리 적응을 해둬야 되거든요. 이게 심야에 이렇게 올빼미처럼 이렇게 야행성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능 앞두고는 바꿔야 돼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러면은 늦잠 자는 버릇이 있으면 오전에 멍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 뇌는 잠에서 깨서 2시간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와서 적응하고 일단 그래서 조금 앞으로 당겼어요. 10시간이고 9시 30분을 해서 그래서 1시에 끝나고 그래서 이게 3시간 30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학원에 나와야 돼요. 학원에 다 같이 나와가지고 선택이 엄매든 화작이든 똑같이 3시간 30분은 같이 공부를 합니다. 토요일 오전 3시간 30분. 요거는 공통 과목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0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을 겁니다. 엄매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제 문법, 개념 이거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다음에 화작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문법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수능 보는 날까지. 근데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은 이거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는 상당히 학습 부담이 덜해요. 대신 이제 그 모의고사 선택 과목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 거죠. 풀면서 이제 풀이 전략 같은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적기 때문에 화작 요 시간 30분 동안에는 화작 공부도 하지만 대부분은
EBS 문학작품 정리하는 거. 요걸 할 겁니다. EBS 문학작품. 그 다음에 엄매는 이제 문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0분은 영상으로 올리면은 친구들이 학원 오전에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는 이제 오후나 토요일 밤에 저걸 영상을 봐야 됩니다. 30분 동안 보고 저한테 봤다라고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시간 반은 현장 강의, 30분은 선택 과목 이거 영상 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 원리와 영역별 핵심 개념 정리. 이건 이제 독서입니다. 주로 독서. 독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EBS 지문을 갖다가 분석 안 합니다. 이게 고3 강사들, 그러니까 재수생, 이렇게 고3 강사, 수능 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은 EBS 독서 지문도 수업을 막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생각 차이인데 저는 안 합니다. 여기에 집중 안 합니다. 왜? 연계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문학은 무조건 해야 돼요. 문학은 절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수작품, 그래서 말하는 필수작품 아까 그거 위주입니다. 현대시, 고전시조, 그러니까 시조, 가사, 그 다음에 고전소설 계속 분석하고 변형 문제집도 제가 다양하게 만들어서 줄 겁니다. 온갖 종류의 변형 문제집들 내신 공부하듯이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하고 이제 화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은 개념 정리하고 화작은 풀이 전략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숙제는 매일 푸는 주차 과제집이랑 상상 교육 연구소에서 나온 이매진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EBS 그 정리한 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EBS 독서도 있고 문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거죠. 문학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수업 때 하나하나 다 한다. 그리고 숙제도 내가 문학 숙제 낸다. 근데 독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요런 이제 예상 문제집 요 정도로만 준비를 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올빼미 반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올빼미 반은 자율학습반입니다. 여기 이제 재수학원에 보면은 부엉이 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베낀 게 아닙니다. 베낀 게 아니고 벤치마킹 한 겁니다. 벤치마킹.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벤치마킹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기 빈 교실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자습할 수 있게끔. 그럼 일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랑 여기 나와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율학습까지만. 어차피 숙제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하지 말고 학원에 나와서 해라. 그럼 내가 옆에서 모르는 거 알려주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클리닉 이거 매주는 아니지만 자주 불러가지고 특히 좀 이렇게 성적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더 많이 불고 해서 이렇게 클리닉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거 이제 풀 모의고사, 이거 이제 3번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십니다. 8주 동안 진도를 나가는데 어떻게 나간다? 일단 실전 모의고사 80분 동안에 치르는 풀 모의고사를 5번을 볼 겁니다. 처음에 요거 3번은 3월 학평을 보기 직전에 3번 봅니다. 그 다음에 미니 모의고사 3번 봤다가 요거 2개는 5월 학평 보기 전에 역시 실전 모의고사 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총 8번인데 풀 모의고사를 5번 보게 될 겁니다. 80분 동안 실제 수능처럼. 그 다음에 독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EBS 지문 저는 안 합니다. EBS 지문 안 하고 지금껏 평가원에 나왔던 어려웠던 지문, 작년 수능 지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풀이 전략들, 여러 가지 독해 전략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집중적으로 비교 구조 지문, 상관관계 구조 지문 이런 거 집중적으로. 문학은 무조건 EBS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무조건 EBS. 요거 6월 모의평가 전에 최대한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9월 모의평가 전에는 이때는 이제 수특을 보는 거고 9월까지는 수특도 봐야 되고 7월에 이제 수완이 나오고 그거까지 해서 이제 문학은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화작 선택생, 화작 이거 30분 요때 화작 공부도 하겠지만 화작보다는 EBS 정리 요게 이제 좀 더 시간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화작 선택생 친구들도 봐야 되지만 엄매 선택생 친구들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엄매는 문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작 선택생이랑 엄매 선택생이랑 똑같이 수업료를 내는데 엄매 선택생들은 30분을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 친구들이 불리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친구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화작 선택생들은 이 시간 말고 별도로 또 불러가지고 활용합니다. 화작에 대해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 공부를 해가지고 총 8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죠. 8주 동안 진행이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고전 시간, 이게 시조가사입니다. 시조가사. 현대시. 그 다음에 여기 고전 산문, 이게 고전 소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조, 가사, 현대시, 고전 소설. 이 네 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집중적으로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 8주 동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설명드린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공식적인 설명회를 마치고 지금